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정은 부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한소윤. 조심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은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싹싹하고 명문대 수석 졸업에 회계사 자격증, 대기업 인턴 경력의 한소윤. 그녀는 제가 2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후배이고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실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보안실장은 정은과 오래된 지인이었어요. 최근 일주일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언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CCTV를 돌려보던 중 정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소윤이 정은이 컵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였습니다. 이거 뭡니까? 저거 설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CCTV 속의 여직원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2살에 입사해서 벌써 20년째. 이 회사는 정은의 청춘 그 자체였죠. 부장님, 커피 한 잔 가져왔어요. 맑은 목소리에 정은이 돌아보았습니다. 한소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2년 전 입사한 29살의 후배였죠. 정은은 따뜻한 머그잔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윤 씨.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아이, 당연한 거죠. 부장님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소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 진실해 보였어요. 정은은 잠시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죠. 신입사원 최종 면접날. 정은은 면접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나갔어요. 다들 비슷비슷했죠. 그런데 한소윤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소윤입니다. 씩씩한 인사, 꼿꼿한 자세. 무엇보다 그녀의 이력서가 눈부셨어요. 명문대 수석 졸업, 회계사 자격증, 대기업 인턴 경력, 완벽 그 자체였죠. 한소윤 씨, 왜 우리 같은 중견기업에 지원했나요?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찾는 걸 좋아해요. 대기업보다는 이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답도 완벽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임원들은 입을 모았죠.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오다니. 재무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소윤이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이 그녀의 멘토가 되었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엘리트 출신들은 보통 눈이 높거든요. 중간 관리자인 자신에게 제대로 배우려 할까? 하지만 소윤은 달랐습니다. 부장님, 이 보고서 형식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이었죠. 정은이 설명을 시작하자 소윤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내갔어요. 그 진지한 표정, 반짝이는 눈빛. 정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후배라면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다. 그날부터 둘은 거의 붙어 다녔어요. 정은이 야근하면 소윤도 남았습니다. 부장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소윤 씨는 퇴근해. 신입사원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부장님한테 빨리 배워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소윤을 보며 정은은 딸 같은 마음이 들었죠. 집에서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이런 착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정은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기침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따뜻한 차와 감기약이 놓여 있었어요. 메모도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기침하시는 거 보고
준비했어요. 빨리 나으세요, 소윤. 정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챙겨줬을까? 회사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정은 부장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런 후배 어디서 구했어요? 소윤 씨가 부장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정은은 어깨가 으쓱했죠. 20년 회사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이사가 정은을 불렀습니다. 정은 부장,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 대표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야.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일이지. 재무 관리가 핵심이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2주간 합숙하면서 집중 작업을 해야 해. 혼자서는 힘들 테니 팀원 한 명을 데려가. 정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소윤 대리를 데려가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야. 소윤 대리는 정말 뛰어나더군. 회사로 돌아온 정은은 소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윤 씨, 이번에 연구소 프로젝트에 같이 가게 됐어요. 정말요? 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영광이에요. 소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미소 속에 뭔가 다른 게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빨라서 정은은 놓치고 말았죠. 2주간 합숙이에요. 힘들 거예요. 부장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소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정은은 웃음이 나왔어요. 일주일 후 둘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산속에 위치한 연구소는 조용하고 한적했어요. 본관 옆에는 작은 숙소 건물이 있었죠. 두 사람이 쓸 방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네요. 소윤이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서 부장님과 열심히 일하면 정말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나도 소윤 씨와 함께여서 든든해요. 정은이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 정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임원 승진도 가능할 거예요. 52살, 아직 늦지 않았죠. 가족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 정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거예요. 수십억이 오가는 큰 프로젝트.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죠. 소윤 씨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정은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죠. 이곳에서의 2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정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후배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밤은 깊어갔습니다. 연구소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정은은 뒤척였어요.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연구소에서의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정은은 새벽 2시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복도로 나가 정수기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소윤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예, 거의 다 됐어요. 서류는 준비됐고요. 소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톤. 정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니,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너무 순진해서 오히려 쉬워요. 그 사람? 정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시간은 충분해요. 천천히, 확실하게 할게요. 정은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소윤 씨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평소처럼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 정리해둔 순서와 달랐어요. 정은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숫자들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2억 3천만 원이 2억 8천만 원으로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고 결제 날짜가 일주일 앞당겨져 있었어요. 정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조작이었어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소윤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목소리. 아, 네. 일이 많아서요. 정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부장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소윤이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영양제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피로가 확 풀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난 약을 잘 안 먹어서.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제가 부장님 걱정돼서 그래요. 소윤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정은은 마지못해 약을 받아 삼켰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은의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살짝 흐릿해졌어요. 집중력도 떨어졌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멍한 느낌이 들지? 점심시간, 정은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소윤이 정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윤 씨, 뭐 하는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 부장님, 프린터가 안 돼서 부장님 컴퓨터로 출력하려고 했어요. 소윤이 당황한 듯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은은 봤어요. 화면에 떠 있는 건 프린터 설정이 아니라 회사 메인 서버였죠. 죄송해요, 부장님.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다음부턴 물어보고 써요. 정은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IT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부탁이 있는데 내 아이디 접속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네, 부장님. 잠시만요. 이상한데요? 뭐가? 부장님 아이디로 새벽 3시, 4시에도 접속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연구소 IP에서요.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간엔 자신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정민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은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정은은 일부러 소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윤 씨,
본사에 서류 전달 좀 다녀와 줄래요? 급한 거라서. 네, 다녀올게요. 소윤이 나간 후 정은은 재빨리 소윤의 책상을 살폈어요. 겉으론 깔끔했지만 서랍 안은 달랐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들어있었죠. 그때 한 장의 종이가 정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위임장. 그것도 정은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소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날짜는 다음 주로 되어 있었죠. 정은은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건 위조야.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소윤이 돌아온 거예요. 부장님, 제 자리에서 뭐 하세요? 소윤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펜 좀 빌리려고요. 내 것이 잉크가 떨어져서. 정은이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그러셨구나. 여기 있어요. 소윤이 펜을 건넸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일주일째 되는 날, 정은은 본사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정은 부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갑자기 왜요? 아, 그게 최근에 부장님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와서요. 무슨 보고요? 업무 처리가 예전 같지 않고 자주 실수를 하신다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정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그런 보고를 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장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혹시 병원 가보시는 게.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윤이었습니다. 분명 소윤이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정은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 침착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자신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정은은 숙소로 돌아왔어요. 복도에서 소윤을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소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차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먼저 쉬어. 정은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긍을 기댔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완벽한 후배가 아니었어요. 가면을 쓴 누군가였죠.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도대체 소윤이 원하는 게 뭘까?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연구소 건물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정은 부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소윤을 조심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익명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지사에 파견 중인 동료 최현수였어요. 정은아, 나 현수야. 급한 얘기가 있어.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소윤이란 사람 내 팀에 있지. 응, 왜? 그 사람 가짜야. 정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한소윤의 경력이 전부 조작이래. 이전 회사들에서 횡령 의혹이 있었대. 이름도 여러 개를 써왔고 정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확실해? 내 친구가 검찰에 있거든. 조사 중인 사건이래. 조심해, 정은아. 그 여자 위험해. 전화를 끄는 정은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통화, 문서 조작, 이상한 약. 전부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점심시간 소윤이 회의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은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윤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정은은 며칠 전 소윤이 입력하는 걸 어깨너머로 봤었죠. 1234QWER. 너무 단순한 비밀번호.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정은은 재빨리 파일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X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파일. 정신과 진단서였습니다. 정은의 이름으로 된 가짜 진단서. 심각한 우울증, 판단력 저하, 망상 증세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죠. 두 번째 파일. 자금 이체 계획서였습니다. 프로젝트 자금 50억을 여러 계좌로 나눠서 떼돌리는 상세한 계획. 최종 목적지는 해외 계좌였어요. 세 번째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서류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 정은이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정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발각되면 정은이 횡령범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누명이었죠. 정은은 급히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소윤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소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아니야, 괜찮아. 정은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가 소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금요일이면 끝낼 수 있어요. 정은은 숨을 줄였습니다. 정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곧 퇴직 처리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거예요. 정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2년 동안 믿었던 후배,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 그리고
이번엔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억이 아니라 70억까지도 가능해요.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정은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소윤, 횡령, 사기. 그리고 찾았어요. 3년 전 신문 기사, M제약, 횡령 사건, 용의자, 김미정 도주.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 소윤이었습니다. 5년 전 기사, T기업 회계 조작 사건, 김미정, 구속영장 신청. 7년 전 기사, S은행 내부 직원 횡령, 김미정, 행방 묘연. 정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김미정. 그게 소윤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회사에서 수십억을 훔친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정은은 연구소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실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보안실장은 정은과 오래된 지인이었어요. 최근 일주일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언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CCTV를 돌려보던 중 정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소윤이 정은의 컵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 이거 약을 타는 건가요? 보안실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실장님, 이 영상 복사본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장님. 정은은 USB에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모였어요. 소윤, 아니, 김미정의 정체, 횡령, 계획서, 약물 투여 영상, 과거, 범죄 기록,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방에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USB 여러 개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감사팀 선배에게 암호화해서 전송했어요. 선배님, 이 파일 꼭 보관해 주세요. 금요일까지 제가 연락 없으면 바로 검찰에 제출해 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위험한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요. 부탁해요. 정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어요. 창밖을 보니 소윤이 전화를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제 누가 함정에 빠지는지 보자. 정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금요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소윤이 최종 계획을 실행할 날. 하지만 정은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일기를 썼어요. 20년 회사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과 명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펜을 내려놓은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정은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죠. 전날 밤 정은은 소윤의 또 다른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끝내겠습니다. 약을 평소보다 3배로 늘릴 거예요. 완전히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때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고 자금을 이체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정은은 평소처럼 사무실로 갔어요. 소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섬뜩했어요. 독사의 미소 같았죠. 응, 좋은 아침. 정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전 내내 정은은 일에 집중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모든 증거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 3곳의 백업, USB 5개의 복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암호화해서 전송. 점심시간 정은은 화장실에서 감사팀 선배와 통화했어요. 선배, 오늘 밤 11시까지 제가 연락 없으면 바로 움직여 주세요. 알았어.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다 준비시켜놨어. 걱정 마. 오후가 되자 소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친절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부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프로젝트 거의 끝나가네요. 그러게. 다음 주면 본사로 돌아가겠네. 예. 그럴 거예요. 소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눈빛. 저녁 7시 소윤이 저녁을 제안했어요. 부장님, 오늘 고생하신 거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숙소, 식당에서요. 그래, 좋아.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소윤은 정은의 앞에 스테이크를 놓았어요. 그리고 와인도. 부장님, 건배해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정은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대고 마시는 척했어요. 이미 소윤이 뭔가를 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중간 소윤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정은은 재빨리 와인을 화분에 버렸어요. 그리고 물로 잔을 채웠죠. 소윤이 돌아왔을 때 정은은 졸린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피곤하네. 눈을 비비고 하품을 했어요. 소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부장님, 방으로 모실게요. 소윤이 정은의 팔을 잡았어요. 정은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따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소윤이 말했어요.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서류 몇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정은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정신없는 척했어요. 소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자금 이체 승인서, 퇴직 동의서. 정은을 완전히 파멸시킬 서류들이었죠. 부장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소윤이 펜을 정은의 손에 쥐어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은이 번쩍 눈을 떴어요. 그리고 펜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김미정 씨. 소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라고요? 김미정. 그게 당신 진짜 이름이잖아요. M제약, T기업, S은행에서 횡령한 그 김미정.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으로. 언제부터 알았어요? 일주일 전부터. 당신이 내 컵에 약 타는 것도 다 봤어요.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소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정신이상자로 보고됐고 모든 증거는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럴까요? 정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보냈어요. 당신의 과거, 범죄 기록, 횡령 계획서, 가짜 진단서, CCTV 영상, 전부 다요. 소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검찰청 제보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떠 있었죠. 소윤이 정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정은은 재빨리 피했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디가? 소윤이 정은의 팔을 잡았어요. 둘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은은 있는 힘을 다해 소윤을 밀쳤어요. 소윤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정은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안팀 직원들이 뛰어왔어요. 정은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죠. 여기에요, 빨리. 소윤이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팀이 소윤을 둘러쌌어요. 한소윤 씨, 아니, 김미정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도 도착했어요. 정은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소윤이 발악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저 여자가 미쳤어. 저 여자가 횡령범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경찰이 소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 소윤이 정은을 노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실수한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죠. 정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 순 없어요. 20년간 쌓아온 신뢰는 2년짜리 거짓말로 무너지지 않아요. 소윤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습니다. 악몽 같은 2주가 끝났어요. 보안팀장이 정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예, 이제 괜찮아요. 그때 대표이사가 도착했어요. 정은이 보낸 메일을 보고 급히 온 거였죠. 정은 부장, 정말 수고했어요. 회사를 구했어요. 대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소윤의 숙소를 수색했어요.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다음 표적 리스트였어요. 전국 10개 회사의 임원들 명단과 상세한 접근 계획이 있었죠. 이 사람 조직적으로 움직였네요. 공범이 더 있을 거예요. 경찰의 말에 정은은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자신이 막지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거예요. 새벽 3시 정은은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눈물이 흘렀어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뉴스 봤어. 응. 이제 괜찮아. 집에 갈게.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의 목소리에
정은은 또 울었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의 시작.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인석의 김미정을 바라봤어요. 한때 한소윤이라 불렸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증인, 피고인이 약물을 투여한 것이 확실합니까? 검사의 질문에 정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CCTV에도 찍혀 있고 병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김미정이 정은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정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미정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죠.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는 사람, 가짜 서류를 만드는 사람, 해외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7년간 4개 회사에서 총 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정은의 옆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M제약의 김 부장, T기업의 이 과장, S은행의 최 차장, 모두 김미정에게 당했던 사람들이었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김 부장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범인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가족도 떠나고 죽고 싶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미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죠. 정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법원을 나오며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정은을 동료들이 박수로 맞았습니다. 정은 부장님, 대단하셨어요. 우리 회사의 영웅이에요. 정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대표이사실로 불려간 정은. 대표가 일어나 정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은 부장, 아니 이제 정은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은의 눈이 커졌어요. 이사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특별 공로상과 함께 상무이사 승진이에요. 정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2살의 임원,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부감사, 시스템, 개선, TF팀을 만들었어요. 팀장을 맡아주세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정은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첫 강연은 떨렸어요. 수백 명의 기업인들 앞에 선 정은.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완벽한 후배인 줄 알았던 사기꾼과 함께 일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은 친절했고 성실했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가면을 쓰고 있었죠. 정은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풀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젊은 직원이 가까웠습니다. 이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어요.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었죠. 1년 후 정은이 만든 기업 보안 매뉴얼이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회의실. 박정은 이사님의 매뉴얼대로 시스템을 바꾼 후 내부 범죄가 70% 감소했습니다. 담당자의 보고에 참석자들이 감탄했어요. 전국 기업의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정은의 매뉴얼은 정은 시스템이라 불리며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경영대학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은 이사님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은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54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은퇴를. 아직 젊으신데 왜요? 대표가 놀랐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요. 정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은퇴식 날 회사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정은 이사님은 우리 회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문화를 바꾸신 분입니다. 대표의 송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2년간 이 회사가 제 삶이었어요. 여기서 배웠고 성장했고 위기도 극복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힘든 순간 회사와 동료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 믿음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퇴 후 정은은 기업 범죄 예방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첫 고객은 작은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직원들을 지키고 싶어요. 젊은 대표의 말에 정은은 미소 지었어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먼저 시스템을 만들죠. 정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위기를 막는 사람이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그리고 정은은 책을 썼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52세 부장의 생존법. 집필하는 동안 많이 울었어요. 그때의 공포와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죠.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책이 출간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보며 정은은 생각했어요. 소유나, 아니, 김미정. 당신이 준 상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어. 어느 날 정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김미정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5년 전 인턴이었을 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줬어요. 미쳐서 회사를 그만뒀죠. 그런데 이사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이사님,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해요. 5년 후 정은의 회사는 100명
규모로 성장했어요. 전국에 지사도 생겼죠. 59살이 된 정은은 여전히 현장을 뛰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부산입니다. 대기업에서 요청이 왔어요. 비서의 보고를 듣던 정은이 미소 지었어요. 출발하죠. 가방을 든 정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그것이 정은의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은은 생각했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 왔습니다. 준혁이 힘차게 인사하자 한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아이고, 전내 몇 살이야? 22살입니다. 허허, 내가 전쟁 나갔을 때랑 똑같네. 준혁은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할아버지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짜장면 안 드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그 순간 준혁이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없다니. 준혁은 짜장면을 나르면서도 계속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게 새겨진 주름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꼿꼿한 자세. 배달을 마치고 나오면서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며칠 후 준혁은 다시 봄비초 양원을 갔어요. 이번에는 짜장면 13그릇을 들고. 우리는 12그릇만 시켰는데? 하나는 제가 샀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가 김할아버지 앞에 짜장면을 놓았죠. 어르신, 드세요. 오늘은 특별 서비스예요. 김할아버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등산 복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남달랐죠. 그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이봐, 잠깐 얘기 좀 할까? 갑자기 주인공 앞에 나타난 이 남성은 누구일지, 앞으로 주인공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무거운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았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입술 사이로 작은 다짐이 새어나왔죠. 22살의 나이에 군 복무 중인 준혁에게 첫 휴가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춘천의 한 짜장면집 앞에 서 있었어요. 홍림반점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아이고, 군인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 주인,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배달 좀 하려고요. 며칠만이라도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휴가 나온 군인이 왜 배달을? 집에 가야지.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병원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제발요,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준혁의 짜장면 배달이 시작되었어요. 첫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짜장면 그릇을 실은 철가방이 어깨를 짓눌렀고 춘천의 언덕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죠. 하지만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군대에서 배운 구호를 속으로 외치며 페달을 밟았어요. 셋째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여기 봄빛 요양원으로 12그릇 배달 가야 해. 할머니가 주문서를 건네며 말했죠. 거기 계신 할아버지들한테 잘해드려. 모두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야. 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라니. 요양원은 춘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준혁이 짜장면 가방을 들고
들어서자 흰 머리의 할아버지들이 식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짜장면 왔습니다. 준혁이 힘차게 인사하자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아이고, 군인이네. 몇 살이야? 22살입니다. 어르신. 허허, 내가 전쟁 나갔을 때랑 똑같네. 할아버지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짜장면을 주문하지 않으셨나 봐요. 어르신, 짜장면 안 드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에 먹지. 그 순간 준혁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없다니. 다른 할아버지가 말을 보탰죠. 김 상사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우리라도 가끔 사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 준혁은 짜장면을 나르면서도 계속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게 새겨진 주름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꼿꼿한 자세. 배달을 마치고 나오면서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에는 꼭. 그날 밤 준혁은 침낭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군대 생활관의 딱딱한 침대가 유난히 불편하게 느껴졌죠.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잘 지내죠? 저는 잘 있어요. 곧 돈 보낼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약 기운에 잠들어 있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첫 주급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준혁아. 군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처음 봐. 봉투 속에는 3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어요. 병원비로 30만 원 보내고 5만 원 남네. 하지만 준혁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다시 봄빛 요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짜장면 13그릇을 들고 우리는 12그릇만 시켰는데? 직원이 의아해하자 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샀어요. 김 상사님 것이요.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가 김 할아버지 앞에 짜장면을 놓았죠. 어르신, 드세요. 오늘은 특별 서비스예요. 김 할아버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거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알아요, 어르신. 그냥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참전용 사셨거든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의 할아버지는 전쟁과 관계없는 분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거짓말이 필요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혁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남달랐죠. 배달을 마치고 나온 준혁은 주차장에서 그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학생,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혁이 고개를 들자 남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거 힘들지 않나? 휴가 중인 것 같은데.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군인은 군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나도 군인이거든. 남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하지만 주지는 않고 다시 넣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일 참 보기 좋았어. 그런데 혹시 부대에서 IT 관련 일을 하니? 준혁은 더욱 놀랐어요. 네, 저 정보통신병입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노트북이 좀 이상한데. 남성은 차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죠. 준혁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10분도 안 되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와, 정말 실력이 좋네. 어디서 배웠어?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했습니다. 남성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준혁이 손을 저으며 거절하자 남성은 웃으며 말했죠. 이건 수고비가 아니야. 아까 내가 할아버지께 짜장면 사드린 값이야. 대신 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준혁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받아. 그리고 계속 좋은 일 해. 내가 한 일은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거지. 남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10,000원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날 밤 준혁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선임이 소리쳤어요. 야, 박준혁, 너 휴가 중에도 부대 서버 관리했다며? 아, 예. 원격으로 접속해서 점검했습니다. 미친놈. 휴가 중에 그런 걸 왜 해? 준혁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제가 없으면 다른 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선임들은 혀를 찼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휴가 중엔 좀 쉬어. 앞으로 군 생활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때 누군가 말했죠. 내일부터 중대 재배치 있대. 준혁이 너도 아마 자리 옮길 거야.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부서, 새로운 선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주머니 속 10,000원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만날 최민재 중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중년 남성이 누구였는지도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훗날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준혁은 침대에 누워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사랑해요. 이번에는 답장이 왔어요. 아들,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준혁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병영을 울렸습니다. 준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어제 받은 재배치 통보가 가슴을 짓눌렀죠. 새로운 부서, 새로운 선임. 불안한 마음으로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야, 박준혁. 복도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너 오늘부터 전산실 최민재 중사님 밑으로 배치됐어. 복 터졌네. 그것은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최민재 중사님 말입니까? 응. 재벌 2세 출신이야. 까다롭기로 유명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 준혁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재벌 2세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신병, 의자에 기대어 앉은 남자가 물었어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차가운 눈빛. 최민재 중사였습니다. 박준혁 하사입니다. 준혁이 경례를 하자 민재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사? 겨우 하사가 여기 왜 왔어? 전산 특기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였죠. 그는 준혁의 주위를 빙빙 돌며 훑어보았어요. 전산 특기병. 대학은? K대학교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순간 민재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롭던 눈이
더욱 차갑게 식었죠. K대? 나도 거기 떨어졌는데.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규칙은 간단해.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한다. 질문하지 않는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야. 전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깨끗이 청소해. 먼지 한 톨도 없어야 해.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전산 특기병에게 청소를 시키니 말이죠. 어서 안 움직여?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혁은 서둘러 청소도구를 찾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준혁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산실 청소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키보드 틈새까지 면봉으로 닦아야 했고 모니터는 얼룩 하나 없이 광을 내야 했죠. 조금이라도 먼지가 보이면 민재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청소야? 내 방도 이렇게 더럽게 사니? 그러나 청소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재가 개인 노트북을 꺼내 던졌습니다. 고장 났어. 고쳐. 이건 개인 물품인데. 뭐, 지금 대들어? 민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준혁은 입을 다물고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는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 프로그램이었죠. 준혁은 묵묵히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2023년도 특별회계 XLSX 수상한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하려는 순간 뭐해? 등 뒤에서 들리는 민재의 목소리에 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다가왔는지도 몰랐죠. 아, 바이러스 검사 중입니다. 됐어. 고장만 고쳐. 민재의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수리를 마쳤어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응. 왜? 최민재 중사 밑에 들어갔다며. 걔 완전 악마야. 동기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어요. 작년에 한 선임이 걔한테 대들었다가 영창 갔어. 부모님이 엄청난 재벌이라 아무도 못 건드려. 준혁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선임은 왜 대들었는데? 최민재가 비트코인 거래를 시켰대. 24시간 차트 보면서 매매하라고. 거부하니까 항명죄로 신고한 거야. 준혁은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부터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준혁, 이리 와. 민재가 손짓하자 준혁은 달려갔어요. 오늘부터 내가 내 투자 좀 관리해. 여기 계정이야. 화면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건 규정 위반. 규정? 누가 신고할 건데? 민재가 비웃었어요. 내가 나를 신고할 거야? 일병 주제에?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하사였죠. 하지만 민재에게는 계급 따위 안중에도 없었어요. 준혁은 어쩔 수 없이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치욕스러웠죠. 그때 민재가 뒤에서 말했어요. 아, 맞다. 너 집이 어려운 편이지? 준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암 환자시고 병원비 때문에 휴가 때 알바했다며? 민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불쌍하네.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잘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병원비 정도는 껌이거든.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민재의 노예가 되었어요.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모든 걸 해야 했죠. 커피는 아메리카노, 얼음은 적게, 시럽은 2번. 게임, 계정 레벨 좀 올려놔. 내일까지 이 보고서 대신 써.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혼자 전산실에 남아 일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시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실수로 민재의 공유 폴더가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보였어요. 파일명이 이상했죠. 유공자 연금 2023 상반기, 보훈 첫 특별 지원금 리스트, 사망자 명단 업데이트.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민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소리도 없이 서 있었죠. 아, 저는 그냥 남의 파일을 그냥 봐. 민재가 다가왔어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워닝 한 번 줄게. 다시는 내 파일 건드리지 마.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민재는 준혁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죠. 내가 본 건 잊어버려. 그리고 명심해.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가만 안 둬. 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다니. 민재가 나간 후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괴롭힘 당할 테니까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치료비가 연체되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번 달 월급은 다음 주에나 나올 텐데. 밖에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준혁은 혼자 어둠 속에 있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봄빛 요양원에서 만났던 김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날의 따뜻했던 마음도. 조금만 더 버티자.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준혁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시킨 일을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이상한 엑셀 파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유공자, 연금, 사망자 명단.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범죄의 증거를 목격했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곧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요. 새벽 3시, 준혁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졸린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받았습니다. 박준혁 하사님이신가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지난번 봄빛 요양원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노트북 고쳐주셨죠? 준혁의 잠이 확 깼어요.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오전 10시 사단장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사단장실이라고요? 준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장실에? 그때 말씀드리죠. 아, 그리고 이 통화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사단장실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대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민재는 여전히 온갖 자비를 시켰지만 오늘따라 더 견디기 힘들었죠. 야, 정신 어디 갔어? 일에 집중 안 해? 민재의 고함에 준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9시 50분. 준혁은 조심스럽게 전산실을 빠져나왔어요. 사단장실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뒤에 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단장님이셨습니까? 이강호 소장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놀랐나요? 그날은 민간인 차림이어서 몰랐을 거예요. 준혁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제3사단장이 왜 자신을 찾은 걸까요? 앉으세요. 차 한 잔 하면서 얘기하죠. 강호가 직접 차를 따라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은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건지. 강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박하사,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을 목격한 적 없나요? 특히 전산 관련해서요.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엑셀 파일들이 떠올랐죠. 그게 편하게 말해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강호의 따뜻한 눈빛에 준혁은 용기를 냈어요. 최민재 중사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봤습니다. 유공자, 연금이나 사망자 명단 같은.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실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국가유공자 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요. 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죠. 누군가 교묘하게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T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강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박하사를 조사해봤어요. K대 컴퓨터공학과 수석 입학, 해킹 방어 대회 우승. 대단한 실력이더군요. 준혁은 쑥스러워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그 실력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강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하사를 특별수사팀에 차출하고 싶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수사예요. 할 수 있겠어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민재의 위협이 떠올랐죠. 하지만 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더는 두려움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의 비밀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민재의 심부름을 하고 밤에는 몰래 사단장실 옆 비밀 사무실에서 수사를 진행했죠. 첫날 밤 준혁은 경악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사망한 국가유공자 112명의 명단. 그런데 이들의 계좌로 여전히 지원금이 입금되고 있었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어떻게? 준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복잡한 암호를 풀고 숨겨진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거대한 범죄 조직을. 세상에 이럴 수가.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재를 중심으로 12명의 군인이 조직적으로 유공자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법도 교묘했어요. 사망한 유공자의 가족인 척하며 서류를 위조하고 그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죠. 피해액이 52억 원?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훔쳐갔다니. 더 충격적인 건 실제 피해자들의 상황이었어요. 한 문서를 열어보니 생존해 계신 유공자분들의 지원 신청이 예산 부족으로 거절된 기록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봄빛 요양원의 김 할아버지가 떠올랐죠. 짜장면 한 그릇도 망설이던 그 모습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준혁은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모았어요. 블록체인 거래 기록, 위조된 서류, 비밀 대화 내용까지. 특히 충격적인 건 민재의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이번 달도 대박이네 크크. 죽은 늙은이들 덕분에 떼돈 벌었어. 곧 해외로 튈 준비 끝. 바보 같은 군대 바이.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런 인간이 중사 계급을 달고 있다니. 일주일 후 준혁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단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호는 준혁이 정리한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왜 저를 믿고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건지. 강호가 잔잔히 웃었어요. 봄빛 요양원에서 봤잖아요. 자기 돈으로 유공자 어르신께 짜장면을 사드리는 청년을.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전산실에서 민재와 마주쳤어요. 민재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죠. 야, 내일까지 이것도 처리해둬. 서류를 던지는 민재를 보며 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지야. 내가 벌인 짓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재가 나간 후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그동안 고통받은 유공자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거고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 일이 끝나면 당당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마지막 증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바로 일제 검거가 있는 날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전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곧 민재의 추악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전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의자를 돌려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죠. 박준혁 하사,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 재미있는 걸 하고 다녔더군. 순간 준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들킨 건가? 민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전산실에 울렸습니다. 준혁이 만든 수사 보고서의 일부였어요.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밤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민재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감히 나를 조사해? 일병 주제에 저는 하사입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닥쳐. 계급이 뭐가 중요해? 넌 그냥 가난뱅이 병사일 뿐이야. 민재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숨이 막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 그런데 말이야. 민재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났죠.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거래하자. 거래 말입니까? 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엄청난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5억. 네, 어머니 병원비로 충분하지? 준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니. 이 돈을 줄게. 대신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없애. 그리고 입 다물고 살아. 민재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변했어요. 생각해봐. 내 어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돼. 준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안 됩니다. 준혁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거절하는 거야? 그 돈은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의 것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죠. 이 멍청한 놈이. 민재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혁의 뺨이 타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때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제출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전산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헌병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최민재 중사, 당신을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재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헌병들은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재가 끌려가면서 준혁을 노려봤어요. 후회할 거야.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준혁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그날 오후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재를 포함해 12명의 범죄자가 줄줄이 잡혔어요. 그들이 빼돌린 52억 원의 행방도 모두 밝혀졌죠. 일주일 후 준혁은 생전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발견한 증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의 질문에 준혁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복잡한 디지털 증거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죠. 피고인들은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 112명의 명단을 이용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매달 지원금을 받았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은 가상화폐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여기 블록체인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거래 기록이 나타났어요. 이 돈이면 생존에 계신 유공자 500명이 1년 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공자 가족들이었죠. 민재가 피고인석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준혁이 복구한 메신저 대화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죽은 늙은이들 덕분에 떼돈 벌었어. 법정이 분노로 들끓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민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민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공범들도 각각 5년에서 10년의 형을 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검사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하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TV 뉴스에 내가 나왔어. 우리 아들이 영웅이 됐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 괜찮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강호 사단장이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박하사, 당신이 보여준 용기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강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이 하사에게 먼저 경례를 한 거예요. 준혁도 팔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녁, 준혁은 봄빛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자네가 그 영웅이구만. 뉴스에서 봤네. 영웅은 무슨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됐어.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의가 이겼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돕고 싶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재의 위협은 빈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준혁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유공자회에서 준혁의 어머니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준 아들의 어머니를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지. 유공자회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잘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청와대의 높은 천장 아래
준혁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하사,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인정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여합니다. 묵직한 상장이 손에 전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간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엄마, 저 해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강호 사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중사, 중사 말입니까? 준혁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특진입니다. 당신의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준혁은 새 계급장을 만지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재에게 일병 취급을 받던 자신이 중사가 되었다니. 병원으로 달려간 준혁은 어머니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엄마,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왔구나.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공적이래.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울지 마, 아들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을 2달 앞둔 어느 날 준혁에게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혁 중사님이신가요? 국가보훈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디지털 수사팀에서 중사님을 특별 채용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유공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죠. 네,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현충일이 다가왔어요. 준혁은 아침 일찍 홍림 반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준혁이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봄빛 요양원의 짜장면 50인분 준비해 주세요. 50인분이나? 네, 제가 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준혁은 직접 짜장면을 배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자 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네가 왔구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게 가져왔어요.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영웅아니가. 고맙네. 정말 고맙네. 준혁은 어르신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쟁 이야기, 전우들 이야기, 그리고 희망 이야기. 그날부터 매년 현충일마다 홍림반점 짜장면이 봄빛 요양원에 배달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일하게 된 준혁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공자 사칭, 범죄를 막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실제 유공자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앱도 만들었죠. 어느 날 육군 사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강단에 선 준혁은 생도들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평범한 IT 특기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생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정의를 향한 용기에서 나옵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었어요. 선배님,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최민재 중사가 협박했을 때요.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거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생도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격려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0년 후 준혁은 국가보훈처 디지털 보호 시스템에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유공자 사칭 범죄는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홍림반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배달 왔어요. 고맙네, 청년. 여기 배달비야.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내는 거예요. 준혁은 여전히 가끔 자기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청년이 홍림반점을 찾아왔습니다. 저 여기서 박준혁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준혁이 청년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네, 저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청년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IT 특기병인데요. 부대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제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청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저녁, 준혁은 봄빛 요양원을 찾았어요. 김 할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새로운 어르신들이 계셨죠. 박 선생님,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도 장기 한 판 하실래요? 준혁은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저 잘 살고 있죠? 어머니는 완치 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죠. 준혁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하는 알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 신규 직원 교육 디지털 수사의 윤리.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라는 것을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바람이었어요.